네, 지금 이 시각 전국 14,400여 개 투표소에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뜨거운 유세 격돌을 벌인 여야 후보들, 민심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변인들 모시고 이번 대선의 주요 순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분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담만큼은 지나친 공방보다는 좀 더 밝은 분위기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도 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네거티브 공방이 지나치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런 와중에 치러진 선거전 가장 결정적인 장면 민주당에서는 뭐라 보고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거티브가 너무 많아서 정책이 실종됐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전체적인 평가고 네. 저는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께서 만났던 단일화 부분이 단일화라고 해야 되나? 가치연대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단일화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리를 나누거나 이러는데 제 내용은 대통령 임기를 1년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제7공화국이 되겠다. 네. 근데 어떤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분이 5년을 포기하고 4년만 하겠다. 이거를 국민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정치 교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있어본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좀 그런 장면들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장면을 결정적이었던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당의 상황은 너무 스펙타클했기 때문에 네. 이게 결정적 장면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참 너무 어렵고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은 당의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된 것 자체도 사실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초기에 이제 선대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여러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소위 당에 있는 소장파들이 많은 목소리를 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당 대표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하나 되는 모습의 여러 가지 그런 파동들 속에서 이제 한 팀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마 그 정치 신인으로서 얼마만큼 이 정치 생태계에 잘 적응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주변에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선거운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어퍼컷 세리머니라는 걸 통해서 여러 그 정치권에 신선한 그런 영향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하여튼 이번 대선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 많이 좀 비호감 대선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송구스럽지만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그런 지도자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분 모두 결정적인 장면을 꼽아주셨는데 사실 이번 선거 네거티브 공방도 많고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프레임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 교체냐 정권 교체냐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이렇게 좀 크게 좀 대립을 한 것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내건 거는 정치 교체 결국 정치 상황 이런 권력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정권 교체라는 거는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뭔가 좀 나한테 맡겨놓으면 잘할 거야 이 정도 주장이지만 정치 교체는 아예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뼈대를. 왜냐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사가 너무 힘들었던 건 양당으로 나누어서 계속 정쟁과 정쟁을 통해서 너무 소모적인 거를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께서 정치 혐오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 혐오가 생기니까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결국 생산적인 일들을 못 해왔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 피해를 입는 부분들은 자리를 하나 얻고 국회의원이 하나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요 당의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제일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두 내려놓고 다당제로 그다음에 결선 투표 대통령 임기도 4년으로 줄이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정치의 큰 틀을 바꾸자. 이런 부분에선 국민 통합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기회를 국민들께 주신다면 꼭 정치 교체를 통해서 민생을 돌보는 큰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네. 그런 말씀 드리고 반면에 싶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책을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가져온 프레임인데요. 이제 정권 교체라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에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정치 교체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고 합의하는 절대적인 가치일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소위 그 10년 전에 이제 새정치라고 이름을 붙였었고요.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정치 혁신이라는 말이 오히려 오남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정치 교체라는 말은 많이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께서도 뭐 불판을 갈아야 된다 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신 적도 있었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한 정당들에게는 그 정당이 했던 일들을 평가받고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한 번 더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부여했던 권력을 회수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표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라는 말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희가 주장하는 말이 맞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교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선거법이라는 거 하나도 민주당 단독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옛날에 우리가 봤던 뭐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바꿨을 때 또 위성 정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당이 완전히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교체를 말하기에 앞서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지난날 180석을 가지고 조금 국회를 무리하게 운영했던 것들을 오히려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을 어떻게 했는 것인가 또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정치 교체, 정권 교체 어떻게 보면 글자는 다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한데 양당의 시각 차이, 해석이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두 거대 정당 막판까지 치열하게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펼쳤는데 어제도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막판 유세를 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막판 유세를 한 것 같습니다. 의미가 좀 각각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대변인 먼저 민주당이 이 청계광장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청계광장 자체는 5년 전이죠. 촛불 국민들께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줬던 계기가 됐죠. 당시에 이제 좀 안타까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촛불 들고요. 많은 시간을. 그래서 탄핵에 이르렀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재명 후보의 다음 이재명 정부는 똑같이 이 국민들 중심의 정부로 거듭나겠다. 그런 의미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민주당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의 어떤 장소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자체의 프레임은 되게 밑으로 내려가는 프레임이고 또 윤석열 후보는 이제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자체는 조금 더 이제 기득권층이나 이쪽에 뭐 기업 위주나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양상이 갈리는 게 있어서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집회를 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사전에 약속을 하셔서 그런지 또 말씀하실 때도 양해를 구하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일단 광장이라는 게 두 후보 모두 광장을 선택을 했잖아요. 광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의 용광로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계광장에 담긴 의미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청광장 또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국가를 위한 진정성은 양당이 동일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것이 이제 회고적인 투표의 성향과 희망적 투표의 성향을 동시에 지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내세우고 싶었던 것은 이제 광장이라는 것은 아고라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용광로처럼 녹이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좀 듣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난 문재인 정부 저희가 5년 동안 야당에서 가열차게 좀 비판했던 부분들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 방향에 대한 수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을 다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좀 소통의 의미로 잡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 다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진영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국민 통합이 됐던 적이 있죠. 2002년도에 그 사광 신화라고 하는 소위 그 네. 레드 네. 거기에서 저희가 그 빨간색으로 다 온 국민이 빨간 옷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저희 당 색깔도 공교롭게 또 빨간색이고 여러 가지 그런 화합적인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어제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제 그 광장에서의 유세 이후 후보들은 모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장소로 향했는데요. 후보들의 마지막 호소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윤 후보님보다도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했을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지지자 그리고 다수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후보의 지지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썼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도 바로 우리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 아니었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함께 뜁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희망의 끈 저도 함께 단단히 잡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만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이 극단적인 비호감 정치 이번 대선으로 끝내자. 제3지대 정권 교체에 도두모를 마련해 주자. 네, 새 후보의 호소를 들어보셨습니다. 각각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좀 아끼고 저희 그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통합 그다음에 같이 뭔가를 이뤄내는 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고스란히 녹아내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하고 다른 어떤 정치 지향점을 갖고 있지 네. 틀리고 맞지 않고 적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 20일 긴 시간 동안 어떤 공식 선거운동을 끝내면서 윤석열 후보로부터 지지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그 마땅하게 어떤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지지했을 것이니 21일 동안 고생하셨고 치열하게 싸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저변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분열로 이지지 않고 좀 더 통합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자. 아마 그런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도 그 이재명 후보님의 저런 말씀은 참 듣기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거의 적대시 내지는 거의 악마화 수준으로 해서 분노와 이런 증오를 더 증폭시키는 형태로 이제 자기 표를 얻으려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정치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오래가지 못하는 정치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뭐 저희 당내에서도 이걸 가지고 내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다 대동소이하게 적용되겠지만은 이 지역구도 로 우리가 일관돼 왔던 그 지역구도가 이제 세대구도로 바뀌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대선을 처음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이런 청년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셨는데 결국 저희도 이번 대선에서 많은 당원들 뭐 나이를 떠나서 정치 신인이든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든 모든 분들이 다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또 특기할 만한 것은 저도 정치권에 입문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시도한 나는 국대다라는 그 대변인 배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청년 보좌역 분들이 대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혈이 돼서 굉장히 많은 기회와 역할을 가졌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정치권에 마련한 최초의 기회일 것이고 선례일 것이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 좀 이런 신선한 모습들을 많이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뭐 선거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일들 마지막 유세 현장까지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좀 리포트를 하나 보고 올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화제된 게 많았었죠. 이른바 어퍼컷이라든지 부스터킥까지 화제를 몰고 온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박조은 기자가 후보들의 각양각색 선거전을 되돌아봤습니다. 여야 양당 후보는 선거운동 대장정의 시작부터 경부선 대결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행선을 따라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대한민국 경제를 재편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하행선을 따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며 22일 열전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특히 후보들의 세리머니 맞대결은 손꼽히는 장면입니다. 윤 후보의 어퍼컷은 유세 현장의 상징이 됐고 힘차게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이 후보는 코로나19 부스터킥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여차가는 거 확하고 쳐불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태일의 풀빵 정신을 담은 붕어빵 모자로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12선진국인 나라에서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 공약 대결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사투리로 민심을 파고드는가 하면 새로운 세상 만들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나? 됐나?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단디하겠습니다. 충청에선 사위대 아들 격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서방 이 후보는 큰절에 노래까지 부르며 장인 장모 표심에 다가갔고 천등산 박달재를 올가남는 어린이만. 아들 윤 후보는 충청을 뿌리로 내세우며 민심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충청의 아들이고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22일 동안 전국을 누비며 각양각색 열띤 선거전을 벌인 후보들은 이제 민심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네, 후보들의 각양각색 선거전 모습 지금 박조은 기자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퍼컷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발차기 퍼포먼스 이거 어떻게 계획된 거냐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 먼저 어퍼컷부터 할까요? 네. 이게 아마 그 부산 유세에서 네. 그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사람이 좀 이게 흥분이 되거나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이런 좀 어떤 포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께서 그런 약간 좀 자신감의 표현 내지는 좀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라고 보는데 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뭐 너무 이제 승리를 벌써 감지했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제할 필요도 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여당에서 많은 공격을 또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또 저희가 했던 것이 많이 좋아 보였던지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도 어퍼컷에 대응하는 이제 발차기가 나와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따라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따라 했다? 뭐 거기 인정할 수 없고 저희가 먼저 했다. 일단 뭐, 먼저 했다. 오퍼컷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뭐 당연히 그 유권자들한테 정치가 서비스로서 뭐 어렵게 저기 나오셨는데 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퍼포먼스 자체가요. 결국에는 선거 전략상은 보면은 이제 메시지하고 거의 묻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 어퍼컷은 제가 봐서는 태도, 이미지 내가 이렇게 자신감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 이재명 후보의 뭐 이제 발차기나 뭐 격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의 경제 위기를 격파하겠다, 뭐 부숴버리겠다 이런 의미에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네. 제가 봐서는 저희 이재명 후보가 발차기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좀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 소모가 덜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단 저는 개인적인 감상평인데요. 저는 어퍼컷 이렇게 하는 모습이 뭐 굉장히 요즘 복싱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그런 복싱을 저도 어릴 때 봤던 그런 것들이 좀 생각도 나면서 저는 좀 향수가 자극이 되고 좋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볼거리가 있었던 그런 대선 운동 기간이었고요. 이제 남은 건 최종 투표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역대 그 최대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 80%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어떻게 두 분께서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였죠. 예. 네. 37%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투표 상황을 보니까 19대 대선 상황보다는 좀 본투표는 낮더라고요. 예. 그래서 80을 넘기기는 좀 추세상을 보면 어려울 것 같고 사전 투표에서 이미 어느 정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투표 자체도 좀 이게 투표율이 80을 넘어가는 것들은 이런 추이라면 한 77에서 78, 그래서 역대 이제 대선 2012년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뭐 정권 교체의 어떤 요구가 많았다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어떤 분노의 표출이 있겠죠. 그런데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부동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택을 사전 투표에서 하시고 본 투표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권하는 분들도 덜어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예. 80 미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YTN 로고 바로 밑에 그 전국 투표율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후 1시부터 사전 투표율이 집계가 돼서 통합 투표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좀 더 정확한 투표율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사전 투표를 제외하고 현재 본 투표일 당일날 투표율만 놓고 봤을 때는 80%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시는 저는 높을 거로 보고 오전에 좀 한번 네. 추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합산하지 않은 본 투표율이 보니까 한 3%에서 4% 정도가 좀 19대 대선보다 낮더라고요. 네. 근데 통상 이 투표율 자체가요, 본 투표에서는 크게 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공휴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추세면은 사전 투표하고 합산해서 거의 뭐 한 19대 대선 즈음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 투표가 저는 진짜 100%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다 국민에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권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5년마다 한 번씩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 내 표 하나가 정말 결과를 가른다는 심정으로 투표를 해주셔야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면서 또 의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과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희망적으로는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저희 같은 야당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불리를 일단 떠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희망적으로는 뭐 한 85% 정도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좀 희망적 사고에 저도 해당한다고 보고 예.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17년 탄핵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탄핵 대선은 상당히 정치가 과잉된 상태에서 이제 대선을 치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나 이런 게 더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77%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최고치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한 75%에서 77% 사이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조금 빠지는 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는 해봅니다. 네, 지금 대변인께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반론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모르겠어요. 이 투표율이 과연 지금처럼 초접전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선이 몇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양 진영의 결집이 다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중도 부동층 자체도 두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야당 유리할지 여당 유리할지 이거는 좀 관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 초박빙 상태라고 봤을 때는요. 거의 투표율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당락이 여야 간에 뭐 희비가 갈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개표가 되고 시튼 말로 뚜껑이 열리고 난 뒤에야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창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특히 오늘 확진자와 그 격리자분들 투표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관련된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격리되신 분들도 오늘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에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그래픽도 좀 띄워주시죠. 네, 확진자 또는 격리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할 때 도보 또는 자신의 차량, 방역 택시 등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대중교통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신분증 필요하고요. 보건소가 보낸 외출 안내 문자, 그러니까 확진이나 격리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워낙 초접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당선자의 윤곽이 또 언제쯤 드러날까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7시 반에 끝나죠, 투표가. 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개표 상황이 쭉 있다고 보면 빨라야 한 1시 반, 새벽 1시 반 정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초접점 상황이라면요. 예. 한 2시, 3시 정도도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1%에서 2% 정도의 초박빙 상황이라면요. 통상 표가 한 30에서 한 60만 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대선이기 때문에 아주 그 표차가요. 마지막에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는 거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해서 사전 투표는 이제 진보 쪽이 좀 유리하고 본 투표는 그동안 투표 성향이 이제 보수 측에 유리한던 걸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섞어졌을 때 이게 어디 지역에서 까지느냐 이렇게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새벽 2, 3시 정도에나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큰 이견은 없으실까요? 예, 저도 비슷하고요.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점도 이제 상당히 큰 변수로 좀 작용을 해서 아마 방송사에서 이제 많이 1년 동안 준비하셨겠지만 상당히 이거는 좀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지역부터 이제 투표함이 와서 그 지역부터 여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먼저 올지 모른다는 또 그런 변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것은 그래도 한 60, 70% 개표가 끝나면은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추세라는 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는 시간을 저도 한 7시 반부터 이제 개표가 이루어진다고 예상해 보면은 한 새벽 한 3시 정도, 4시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것만 좀 여쭐게요. 지금 각 당에서 뭐 어느 정도 그 격차, 승패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듣고 좀 정리를 할까요? 네, 뭐 지금 현재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는요. 흐름이 좋다. 추세가 흐름이 좋고 저희 판단은 이제 말하자면 그 골든 크로스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이제 막판에 이루어졌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초박빙의 서로 진영의 그런 대결이기 때문에 한 1에서 2%, 뭐 우상호 총괄본부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1.5% 정도 포인트로 아마 신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지역에서 투표 하나하나 진보 진영층에 있는 분들에게 투표를 권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뭐 여론조사가 이제 그 깜깜이 기간이 되기 전에 저희가 다소 우세한 걸로 나온 것까지만 현재 확인이 됐고요. 저는 근데 여론조사에 너무 이렇게 의지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여론조사라는 것은 모의고사에 비유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본시험, 수능 시험은 이제 오늘 지금 투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저는 한 4% 정도 좀 차이로 우리 당이 승리를 좀 거두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내일 새벽이 시간 되시면 돼봐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두 분 모두 그 웃으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느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두 분 모두 그리고 정치권에서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